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수요일이고요. 독일의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5가지가 없는 50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14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체중 이상, 그리고 흡연. 이 5가지가 없어야 된다는 건데 네. 이게 심혈관계 질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지만 여기서 기억할 점은요. 중년 이후라도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개선한다면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점인데요.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면서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한국에 여행을 온 일본인 관광객이 치킨집에서 5만 3천 원어치를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55만 3천 원이 청구가 됐다고 합니다. 이 호주에서 온 관광객은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기사가 이른바 뺑뺑이를 돌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로 곧바로 가지 않고 여러 차례 우회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택시비가 10만 6,100원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아직도 이래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 바가지를 씌운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걸 요즘에 K-바가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참 낯선 용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24년 관광 불편 신고 종합 보고서에 실제로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관광 불편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편 사항이요. 총 1,543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전년보다 71%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접수된 불편 사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역시 쇼핑이었습니다. 무려 398건의 불편 사항이 접수가 돼서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쇼핑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불편 사항은 점원과의 가격 시비였고요. 그 다음은 불친절, 환불과 제품 교환 순서였다고 합니다. 이 쇼핑 외에도 다른 불편 사항으로 택시, 숙박, 공항과 항공 순위 차지했고요. 택시 관련 비용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사용 거부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전보다 한국에 온 해외 관광객들의 이 불편 접수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혹시 최근 서울 명동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봤어요. 네. 네. 예전에는요, 이렇게 깃발 들고 사람들이 쭉 따라다니는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요즘 거의 그런 모습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나가봤는데요. 다 가족 단위나 친구 단위, 맞아요. 그리고 국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단체 관광객이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개별 관광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 익숙지도 않고 또 서툴잖아요. 이거를 일부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이 앞서 소개한 사례 제가 2가지 말씀드렸잖아요. 55만 원 치킨 그리고 10만 원 택시비. 역시 이게 신고가 되고 난 다음에 사과한 뒤 요금을 환불해 줬다고 해요. 비용을. 그러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또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필요는 있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관광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커진 상황이니까 한국에 가서 관광하기 싫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히고 있는 거는요. 관광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 그리고 또 일반적인 가격 제품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한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업종별 권장 가격 도입, 그리고 가격 불만 신고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도 지역 축제 가서 뭐 바가지 요금 겪으면 다시는 안 가거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게 한국의 이미지를 위해서 꼭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2번째 모닝픽 방탄면허입니다. 어떤 면허인데 방탄면허라고 그러세요? 글쎄요, 방탄이란 자가 붙으면은 면허를 박탈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의사 면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성폭력 범죄로 적발된 의사가 1,50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취소된 1명도 예를 들면 성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고요. 성범죄와 함께 의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의사들은 면허 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1개월에서 길어야 1년인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지금 10년간 1,500여 명이면 한 해에만 150여 명의 성범죄 의사가 적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평균을 내면 한 해 148명의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변호사가 한 해 평균 12명, 교수가 37명인데 비하면 의사가 유독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023년 예를 들면은요. 169명의 성범죄 의사 가운데 강간과 강제추행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불법 촬영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인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질도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야, 근데 저런 짓을 해도 그 면허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면허가 취소가 안 돼요. 방탄 면허가 따로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탄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인 지탄 여론이 생겨나면서 의료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꾼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 예를 들면 성폭력 사건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은 기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오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아직 취소된 의사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의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경제력을 이용해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대법원까지 갈 수 있도록 재판을 시간을 질질질질 끄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의사 면허가 실제로 취소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게 허점이 있습니다. 이를 좀 바꿀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법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1, 2년 정도 지켜보다가 실제로 범죄 저지른 횟수하고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가 몇 명인지를 좀 비교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에 한해서만큼은 불관용 원칙을 적용을 하자. 바로 의사면허를 그냥 박탈해버리자. 이런 주장과 함께 면허가 취소가 되더라도 의사면허의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되더라도 다시 뭐 1년 의사 자격이 정지된 기간이나 아니면 취소되고 난 다음에 1년이나 뭐 10년 지나고 나면 다시 의사 면허를 취득해서 다시 의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자 이런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를 믿고 내 몸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윤리 의식이 더 필요한 건데 거기 갔는데 성범죄를 당한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버젓이 그냥 계속 의사를 하고 있다. 악몽이죠, 악몽. 그렇죠. 네.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카메라 해킹 노입니다. 네, 카메라 해킹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요즘 카메라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할 만큼 CCTV도 많고 웹캠이나 IP 카메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IP 카메라는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해킹 우려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안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IP 카메라의 해킹 문제가 그동안도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공개된 자료가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국내 해킹을 통해서 유출된 영상만 약 800개가 넘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려동물을 위해서 설치한 웹캠이나 아파트 월패드, 이 카메라가 해킹되는 사례 아마 사건 사고서를 통해 가지고 접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네, 실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실태 조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IP 카메라나 아니면 웹캠을 판매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최근에는 또 해외에서 직구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매한 업체, 또 판매한 업체가 정말 보안성 프로그램들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걸 판매해서 본인이 직접 설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CCTV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는 설치 업체가 또 따로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의 경우에는 한 400개 업체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설치하는 업체는 한 2,000곳 정도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치를 할 때
제대로 점검을 하고 설치를 하는지,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또 설정을 해두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또 IP 카메라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해킹을 차단하는 뭔가의 장치들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치 업체들 2,000여 곳을 상대로 해서도 또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집에 있는 저게 내 시시콜콜한 사생활을 다 찍고 있다,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끔찍하잖아요. 무섭죠. 유의미한 성과가 있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영유아 사교육 이면입니다. 네, 영유아 사교육에 어떤 이면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영유아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할 정도로 사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유, 영어 유치원은 뭐 기본이고 최근에는 의대 입시 준비반까지 생겨났다고 해서 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영유아 가구 부모의 절반가량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요. 5세 때는 무려 81% 이상의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10명 중에 8명, 꽤 정말 높은 수준인데 영유아 사교육이 이게 도움이 되긴 된답니까? 이건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의 불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전문가들은 영유아 때 사교육이 아이의 학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뿐더러 이런 과도한 사교육이 아이의 성장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단기적으로 언어 능력과 어휘력과는 상관이 없고요. 영향도 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학업 수업 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넘어서 지금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 이거 제 경험담을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이가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서 아이를 보니까요, 다른 인간종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학원에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성장기 때 제대로 뛰지 못하니까 아이 몸은 뚱뚱해져 있고 정신은 뭔가 덜 성숙한 느낌에 저와 다른 아이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제대로 놀거나 제대로 아이들하고 정서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게 될 경우에 지금 5세 때나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를 먹고 나서 아이 모습을 보면 후회한다고 하는 부모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당장 지금 효과는 검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제때 성장하고 활발하게 놀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책도 볼 수 있는 여유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경험담과 전문가 의견을 합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불확실성이 제일 불안한 거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은 불확실성이에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부모는 불안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커가면서 불안해요. 내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학원을 가면, 아기들 데리고 학원을 가면 요걸 싹 파고들어서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다른 애들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아유. 엄마는 거기에 그냥 알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오늘 모닝피 여기까지 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까요? 문나는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한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시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한 날씨겠지만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다시 포근한 봄 날씨가 되겠지만 입고 벗기 쉬운 외투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낮에도 14도에 그쳤던 서울의 기온은 오늘 한낮에 22도까지 오를 텐데요.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따뜻함이 체감되겠습니다. 기온폭이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국의 바람은 여전합니다.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에는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특히 오늘 제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름 없이 화창한 하늘 드러나겠고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기는 했지만 보통 수준으로 대체로 무난한 공기질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이 22도, 전주 25도, 대구 26도로 전국 대부분 20도를 훌쩍 웃돌면서 한순간에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맑은 날씨도 잠시 내일 수도권과 강원 하늘은 흐립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에는 한때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예계 소식 알아보죠.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이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도 연예계 소식만큼은 꽉 사수하시는 분들이죠. 이 세 분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봄의 길잡이 목련화처럼 연예가 소식의 길잡이가 되고 싶은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봄 제철 밥상 마냥 좋은 거 꽉꽉 아주 핫한 거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봄철에 아주 꽉 달라붙은 꽃가루처럼 연예계 소식 핫 이슈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활약 기대해 보면서 연예계 이슈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뭐니 해도 아주 한 주간에 가장 핫했던 소식은 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예계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홍상수, 김민희 커플의 등남 그 이후 소식입니다. 네, 그때 임신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출산 소식이 들어와 있는 거군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난 1월에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난 봄, 그러니까 올해 봄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린 바가 있죠. 이후 2월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라는 이 영화가요.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을 하게 됐어요. 이때 김민희 씨가 이 만삭인 상태로 출국을 해서 곧 출산 예정이겠구나라는 걸 짐작해 했죠. 그리고 결국 지난 4월 8일입니다. 김민희 씨가 아들을 출산했다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44살인 김민희 씨에겐 첫 자녀이고요. 66세인 홍상수 감독은 법적 아내와의 사이에서 둔 딸에 이어서 둘째 자녀를 얻은 셈인데요. 이 김민희 씨는 현재 홍상수 감독과 함께 살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소재의 한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를 아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네, 두 사람의 만남, 임신, 그리고 극남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 두 사람의 만남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는 2015년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영화를 통해서 감독과 배우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2살의 나이 차이는 둘째치고 일단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졌을 때 가장 대중이 충격을 받았었던 것은 홍상수 감독이 이미 법적인 아내가 있는 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 기자간담회에서요.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저도 이 기자간담회가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은 이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두 사람의 말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저희 이거 얘기해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후에 두 사람을 봤다 하는 목격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 두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 두 사람의 애칭이 여보였다. 이런 목격담. 거기에다가 또 도너츠 가게에서 두 사람을 봤다. 이런 목격담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두 사람 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이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을 한 뒤에 김민희 씨와 기쁨을 나눌 때 그때 손가락에 커플링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김민희 씨가 영화 수유천으로 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할 때입니다. 그때도 홍상수 감독의 품에 안기는 모습, 요게 또 네티즌들 눈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공식 석상에서 애정 행각을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현재 혼외자까지 출산한 소식에 네티즌들 아이가 무슨 죄냐, 조금 뻔뻔하다, 응원은 못 해주겠다, 이런 반응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홍상수 네. 감독이 아직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이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공식적인 커플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2015년에 두 사람이 사적으로 연인 관계가 된 후 불륜 관계를 맺은 뒤에 바로 아내한테 문자 한 통 보내고 집을 나갔다. 홍상수 감독이 집을 나갔다 이렇게 익히 알려져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쭉 경기도 하남시에 머물고 있는데 그렇게 집을 나간 후에 바로 이 2016년에 아내를 상대로 해서 홍 감독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때 이 서류 송달 이걸 거부했어요.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그때 이혼 소송은 무산이 됐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걸 이사 가면서 서류를 받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결국은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됐고 2019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보기에는 이 홍상수 감독이 이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인데 그런 사람의 결혼에 대한 어떤 이혼 소송 제기는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아예 이혼 소송을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홍 감독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홍 감독과 이 아내는 법적 부부 사이인 거고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 씨와 동거 중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느새 벌써 10년이 됐네요.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누누이 얘기를 왔습니다. 나한테 이혼은 절대 없다. 사람들은 요즘 말로 이미 끝난 부부. 근데 왜 그러느냐 하는데 나는 내게 결혼 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 싶다. 지나 보면 나한테 30년 동안 좋은 추억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복수인가 봐. 내가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의외에 30년 동안 좋은 추억이 많다. 또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홍상수 아내의 어떤 심적인 지지를 보내는 분들은 또 이 대목에서 굉장히 또 뭉클하기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홍상수 감독의 아내도 김민희 씨의 출산 소식에 대해서 분명 전해 들었을 텐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요. 네, 일단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요, 김민희 씨의 임신 사실조차도 이 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정도로 홍상수 감독과 왕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씨의 등남 이후에도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아내 역시 지금 한 10년이나 지났잖아요. 이제는 좀 많이 지쳤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연락을 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크지만 두 번째로는 지난 2017년입니다. 홍상수 감독이 이 딸의 유학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아빠의 홍상수 감독이 아니라 홍 감독의 장모였어요. 그런데 이 홍 감독의 장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딸의 결혼식에조차 아빠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 감독의 아내가 이전에 했었던 인터뷰 역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남편은 우리를 지옥에 빠뜨려 놓고 행복한 표정으로 김민희를 쳐다보더라 라면서 힘든 신경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등남 이후에 이 홍 감독의 이혼 문제는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또 좀 주변 취재를 해본 거로는 그다지 이렇게 희망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홍상수 감독이 그래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또 홍상수 아내도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10년이 됐으면 지쳐서 조금 이번에는 이런 남편 이제 나도 남편 삼지 않겠다. 요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추측일 뿐이고 제가 좀 취재한 바로는 오히려 달라진 게 없다.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아이가 태어난 문제로 해서 기존의 관계에서 별로 달라진 건 없다는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김미경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법원이 유책주의를 많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인 홍상수 감독이 이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유책성이 희석됐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외자가 태어나면서 홍 감독의 유책성은 희석되었다기보다는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의사가 여전히 중요하고요. 홍 감독이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와 가정에 대해서 보호와 배려를 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높지 않지만 최근에 몇십억 원이 나온 판례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 부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산 분할 역시 홍 감독이 일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아내에게 배분하게 될 겁니다. 유책성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희석이 된다. 그래서 이혼 청구가 인정이 되면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혼이 성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게 남아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는 이제 호적상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는 이 아들의 이 호적 문제를 두고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김민희 씨의 호적에 단독으로 올리는 방법인데요. 2008년도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로 대체가 되면서 미혼인 상태에서도 아이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아마 이 방법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상수 감독의 이 호적에 혼외자로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이 홍 감독은 인지 절차를 먼저 걸쳐야 하는데 이 인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등으로 이 아이와 아빠가 부자 관계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법률상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건데 이 과정을 거치면 제가 방금 법률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법적으로 가진 이 아이의 권리라던가 이 유산 문제 등을 첫 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이 해결 방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부에는 아빠는 홍상수 그리고 엄마는 김민희 이렇게 나오고요. 이 홍 감독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배우자 자리에는 이 현재 아내,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은 현재 아내가 이름이 딱 등록이 되지만 본인의 자녀로 이 홍 감독 이름 아래 이 새로 태어난 아이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가족관계 이 등록부를 보면은 김민희 씨 아이는 나오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 호적 관계는 없어졌고 가족 관계 등록부가 되다 보니까 아이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가족 관계 등록부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홍상수 감독이 나 아버지다 이렇게 인지 과정을 해주면 아버지 홍상수, 엄마 김민희. 그리고 만약에 인지 과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엄마 김민희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법적으로는요, 이 두 가지 모여도 다 상관이 없다. 어느 쪽이 만약에 이 홍상수 감독의 어떤 유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속 문제, 이 법률 관계는 그대로 모든 법적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가정하여 홍상수 감독이 만약에 유산을 남겼다. 그러면 이 현재 아내가 1.5를 가져요. 그리고 따님이 1을 갖고 요번에 김민희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1을 가져요. 1.5, 1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홍상수 감독이 본인이 60대의 아이를 얻었고 이 아이 끝까지 자랄 때까지 내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책임질 부분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랬을 때 유언장을 나는 이 내 모든 재산을 이 아이에게 주겠다 하고 유언장을 남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한테 다 가는 건 아니고 그때 이 홍상수의 아내 또 딸이 이 유리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유리분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상속분의 50%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숫자대로 그대로 하면 아내분이 0.75, 따님이 0.5,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가 2.25. 사실 두 사람 모녀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는 뭐 끝까지 알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상수, 김민희 씨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크게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 조심스러운 예측인데요. 김민희 씨는 당분간은 일단 산후조리와 육아에 올인하지 않을까라는 이 추측이 주변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 감독과의 관계를 인정한 이후부터는 오로지 홍 감독의 영화에 출연을 하거나 제작 실장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뭐 배우들 케어라던가 현장의 이 자잘한 이 일들을 모두 김민희 씨가 맡아서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이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를 통해서 이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라갔지만 수상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5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이 영화의 제작실장으로 김민희 씨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관객과 소통하지는 않지만 영화를 통해서 관객과 만날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사람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연예계 이슈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예계를 뒤흔든 이슈.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너무 부러운 소식이에요. 네, 한 주간 정말 가요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세 개의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가요계예요. 1호 트로트 1호 커플 부부가 또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트로트 1호 부분 누굽니까? 네, 그렇죠. 바로 그 주인공은요. 떠오르는 트로트 퀸 은가은 씨 그리고 만능 트로테이너 박현호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두 분의 결혼 소식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자, 일단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4월 12일 서울 강남구 이 청담동에서 무명을 겪었던 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두 트로트 가수가 무려 청담동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트로트계 연상 연하 커플이죠. 우리 은가은 씨가 5살 많은데 아이고 뭐 외모는 은가은 씨가 제 눈에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두 사람의 결혼식 한마디로 뭐 트로트 대잔치였는데 뭐 페스티벌 레드카펫을 방불케 하는 그런 뭐 손님들을 떠나서 우선 이 신랑 신부가 트로트 잔치입니다. 콘서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버진로드라고 하는 딴따따단 이게 아니라 은가은 씨가 입장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럼 이미 입장에 있던 또 박현호 씨가 화답으로 같이 노래를 불러요. 이거 무슨 뭐 은박 듀엣 콘서트인가? 이런 결혼식 또 있었을까 싶네요. 뭐 잠깐만 들어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하객들은 누가 왔습니까? 거의 가요 대잔치입니다. 이 결혼식 사회는요, 두 사람과 인연이 있는 찬또배기 이찬원 씨가 맡았고요. 신랑 박현호 씨와 절친인 이 당신의 카톡 사진이라는 노래로 굉장히 유명하죠. 손태진 씨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이 박현호 씨의 10년지기 아버지로 이 가요계에서 굉장히 명망이 높은 트로트계 대부 이 서른도 씨가 축사를 책임지기도 했는데요. 한 후문에 의하면 서른도 씨의 축사가 너무 길어서 사회지하인 이찬원 씨가 진행을 너무 잘하잖아요. 이럴 거면 주례로 모실 걸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장에 웃음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객들 역시 이 연예계에 아주 이름이 유명한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먼저 홍석천 씨 같은 경우에는요. 축하해 현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라면서 두 사람과 나란히 찍은 인증샷 그리고 결혼식 분위기를 담은 영상을 SNS에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코요태 신지 씨 역시 우리 가은이 현호 결혼 축하해 너무너무 멋지고 예쁜 신랑 신부였어 라고 이 축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개그우먼 심진아 씨는요. 신랑 신부인 박현호 씨 그리고 은가은 씨는 물론이고 참석한 이다혜 씨, 문세윤 씨, 김종민 씨 등과 함께한 이 단체 사진을 통해서 정말 축제 같은 당시 현장을 전달하기도 했죠. 네, 두 사람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궁금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거요. 얼마 안 됐어요. 지난해 3월이었어요. K본부의 명곡 예능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거 우리 이거 부부싸움이고 연인들이고 나중에 얘기해보면 서로 기억 다르잖아요. 요 커플도 좀 그렇습니다. 먼저 은가은 씨 얘기해요. 옆자리에 여자 후배가 있었대요. 이 여자 후배를 박현호 저 친구가 자꾸 쳐다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후배가 뒤로 가고 뒷줄로 가고도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였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역시나 프로그램 끝나더니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렇게 받아가더니 삼겹살 사주세요 이러면서 나한테 먼저 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현호 씨 얘기 또 다릅니다. 아니 누나가 나를 자꾸
자꾸만 쳐다보더라. 나는 그 시선을 즐겼고 그래서 그 시선을 보내준 용기 덕에 전화번호 달라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두 사람이 동상이몽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첫눈에 반했다. 서로 얘기가 다르다보단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뭐 그 관계가 시작이 되려면 누군가는 먼저 사깁시다 내주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누가 그랬대요? 그렇죠. 너무 부러운 얘기를 또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연상의 누나가 여지를 좀 주고 그리고 연하의 패기로 두 분의 만남이 시작됐더라고요. 이 두 분이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 박현호 씨가 모든 약속을 그냥 다 제치고 그리고 은가은 씨를 또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가은 씨가 야, 너 같은 남자 어디 없냐? 라고 했더니 박현호 씨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세상에 여기 있잖아 누나 라고 해가지고 두 분이 세상에 얼레리 걸레리 그런 커플이 탄생을 해가지고 작년 3월부터 교제를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달달해라. 두 사람이 연애할 때 또 애칭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두 분이 이제 연애를 할 때 평소에 그냥 자기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글쎄 또 박현호 씨가 뭔가 누나한테 사달라고 그럴 때는 또 누나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여기서 애교를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애교를 부를 때는요 주인님이라고 또 연하의 매력을 그냥 아주 팍팍 풍긴다고 합니다. 네, 이 두 사람의 결혼 과정이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 맞아 결혼할 때 그런 생각했었지 뭐 그런 고민했었지 라면 많이 공감을 좀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사람은 또 열애 공개를 한 지 한 달 만에 저희 또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을 통해서 또 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요. 두 사람 만날 때 살림을 합치고 또 상견례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모든 결혼 과정을 그 프로그램 안에서 낱낱이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주목받았던 그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 에피소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조금 오래 살 집을 구해야지. 솔직히 말 얼마 줄 수 있어 나한테? 진짜 나 0g 맨날 1억 5천. 영끌이 아니라 그냥 나를 이렇게 영을 이렇게 주면 그 정도 줄 수 있어. 와, 뭐야? 와우. 지금 너무 좋은데? 마음에 들어?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지금 인생 최고로 올라온 것 같아. 현우랑 1년 동안 뭘 했지? 라고 생각을 했어. 하고 이제 앨범을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사진에서 짐을 들고 있는데 다 자기가 들고 있던 거야. 너무 받은 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해준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남친 말고 남편 해줄래? 멋있다, 은강. 근데 왜? 네가 도 안 해서 내가 했다, 왜? 너무 멋있다. 아니 왜 제가 눈물이 날라 그러나요? 요즘엔 저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죠. 결혼식 한 달 전까지도 프로포즈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거. 근데 요즘에 저렇게 안 하면 결혼하면 시달리는 모양이죠. 달리고 당장 혼나야 되는데 그래도 은가은 씨도 쿨하게 네 남친 말고 남편 하자고 내가 먼저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또 어머 그래 누나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박현호 씨도 준비를 했었다.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고 그래서 또 은가은 씨가 요거를 탁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사랑스럽고 자상하고 든든한 내 연하남 프로포즈 자랑 좀 할게요 이러면서 사진으로 자랑을 했어요. 아유 두 사람 아주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두 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된답니까?
네, 두 분의 그 앞으로 계획은요, 나란히 신곡을 발표했어요. 먼저 박현호 씨가 제목이 웃자입니다. 앞으로 웃으면서 살자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아주 좋고, 그리고 또 은간 씨는 사실 얼마 전에 전 소속사랑 이 전속 계약 효력 정지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지금 결혼하는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을 앞둔 여자의 마음을 노래한 약속합니다. 요거를 또 발표하면서 본격적 활동을 예고를 했어요. 두 사람 이렇게 신곡도 냈죠. 은간 씨 또 라디오 진행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라디오 진행하다 보니까 신혼여행은 결혼은 지난주 토요일에 했어도 이번 주 아니고 한 다음 주쯤 이렇게 떠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은간 씨 나이가 38살이다 보니까 빨리 또 2세도 가질 거라고 해요. 이 부부 트로트계 1호 부부 신곡도 내고 모든 게 다 좋은 소식 들려오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연예계 이슈 전해주시죠. 네, 최근 아주 무시무시한 소식으로 주변에 아주 큰 충격을 준 그런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소식은요, 범죄의 표적이 된 스타의 집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는 곳이 집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7일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집에 도둑이 침입했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확인 결과 박나래 씨 집에서요, 귀금속 그리고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이 사라졌고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내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만으로도 박나래 씨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요? 사실 도난 사실 인지하고 나서 잠도 자지 못했고 이 몸살이 와가지고 라디오 스케줄도 소화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만약에 지금 집에 도둑이 들었고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잡혔습니다. 그때 당시로 잡히지 않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집에 근데 또 이게 뭐 보안이 좋은 공동주택도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또 가족하고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잠도 못 자고 아팠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누리꾼들은 또 뭐에 주목을 했냐면, 요 도난이 알려지기 또 수일 전에 5일에 이 같이 함께 예능하고 있는, 혼자 사는 예능 같이 하고 있는 전현무 씨랑 가수 보아 씨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여기서 뭐 한 댓글에서 전현무 씨 박나래 씨랑 사귀나요? 막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보아 씨가 아니 사귈 수 없어, 오빠가 아까워, 막 이렇게 얘기했던 일이 있었어요. 요걸 두고 아니 그때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요번에 또 도난까지냐, 우리 나래 너무 안타깝다, 연이어 타격 받았을 것 같다 걱정하고 계시는데, 사실 박나래 씨한테 제가 첫 번째 그 열애설 뭐 오빠가 아까워 이 얘기 나왔을 때는 연락을 했을 때 아닙니다. 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코미디언으로서 본인이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랬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요 도난 사실 있고는 확실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는 걸 제가 이 개인 문자를 통해서 좀 느꼈습니다. 그 절도범은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입니다.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10일 절도 등 혐의로 범인으로 특정되는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CCTV 분석과 작물 수사 등을 통해서 이미 지난 4일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 이 피의자를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해요. 이 피의자 이미 절도 전과가 있는 인물이고요. 이 경찰서 관내 다른 절도 건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절도범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제 뭐 경찰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 요거를 뭐 저는 조금 조기에 알려준 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지만, 또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외부 침입이 없다, 요걸 놓고 외부 침입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혹시 내부 소행 아니야? 이런 이제 추측과 어떤 보도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그 집도 아니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연예인 집에 도둑이 들어? 이제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집의 규모도 뭐 지하 1층에 지상 2층 있고 뭐 방 뭐 5개 있고 화장실 3개 있고 이렇게 앞에 정원도 있고 뭐 이런 게 알려지면서
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면서 그러면 내부 소행이면 집 구조 잘 알고 있고 좀 드나들었던 사람 아니야? 여기까지 좀 무리한 추측까지 가기도 했었죠. 네. 근데 은영 씨도 박나래 씨와 인연이 좀 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같은 공채 개그우먼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또 막내들도 잘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 이제 소위 그 나래바에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 나래 선배 정말 요리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리해서 이렇게 사람들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계속 주려고 그러고 이런 그 나누는 행복을 굉장히 느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따뜻한 심성을 가진 우리 나래 선배 이렇게 뒤통수 치는 주변인도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나래 선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눈탱이를 많이 맞았는데 그냥 되게 좋은 마음에서 준 적도 있는데 하여튼 되게 관계가 이상해졌어요. 그 좋아진 사이를 못 봤어요. 너 돈 되게 많으니까 뭐 그 시계 하나 안 사면은 뭐 2천만 원 줄 수 있잖아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없이도 살아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돈 아까운데 남의 돈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난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절도범이 저도 이제 한간에 들은 얘기는 그 박나래 씨 주변인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집에 여러 사람 오고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랬나 보죠. 네, 그런데다가 이 와중에 매체에서 박나래 씨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우려를 나타낸 사람들의 조언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웹툰 작가 출신 기안84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한 사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래 주변에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좀 있다. 너한테 자꾸 돈 많다고 하고 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이 박나래 씨 주변에 달라붙는 이 주변인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고요. 이러한 의혹에 이 박나래 씨와 절친인 장도연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이런 참 아니 가짜 뉴스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참 마음이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막 퍼지더라고요. 뭐 결국 절도범은 주변인이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체포되기 전 또 다른 의혹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게 내부 소행이다 이 가능성뿐 아니라 물론 사건 초기부터 말하자면 침입한 건 맞는데 이 시간이 오래돼서 흔적이 지워졌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기는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제 그 한 프로파일러분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예능에서 조금만 나와도요. 전문가들은 보면 저기 CCTV 위치 저렇게 들어가면 되고 이게 다 이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말하자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집을 공개하는 스타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게 무단 침입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표적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고 실제로 이런 무단 침입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또 호소한 바가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또 얘기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집이 좀 오픈되다 보니까 뭐 집 앞에서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 박나래 집이잖아 하는 게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저를 꼭 만나야겠다고 이렇게 집 앞에서 막 10시간이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문을 열어준 적도 있어요. 아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돈을 빌려다는 사람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집 정보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막 나타나는군요. 맞습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집의 규모 이걸 지금 전 국민이 다 알 만큼이에요. 뭐 몇 층이다 어떻다 뭐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수입 연수입이 30억 원 40억 원 된다 이건 그냥 추정인데 추측 보도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범죄에 타깃이 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프로파일러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뜻은 아니어도 이 카메라 안에 담기는 은연중에 담기는 사생활 정보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잡힌 범인 제가 소속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소속사 확인이 전혀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범인도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나는 박나래 씨 집 줄 몰랐어요.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네. 그 프로파일러 제가 취재한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입니다. 이분 얘기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범죄의 어떤 감형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다. 실제로는 박나래 씨 집인 줄 알았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참조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정말 많은 방송에서 스타들이 본인의 집을
집을 공개하고 그 안에서의 생활을 굉장히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그런 방송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집 공개하면서 스타들이 몸살을 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나래 씨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방송에 집을 공개하면서 그 후에 사생활 침해의 불편함을 호소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리를 선언한 아나운서 출신 김대호 씨도 이런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김대호 씨도 집에서 생활하는 게 방송에 여기저기 나오죠. 나오던데 네. 여기도 그렇겠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김대호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을 받았었던 계기가요. 바로 집 공개였기 때문인데요. 이 독특한 취향을 반영하는 집 덕분에 사람들이 관심을 이 사람에게까지 갖게 되는 이런 과정을 지렸어요. 근데 김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 생활 10여 년 만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서 인왕산 아래에 마련한 주택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방송을 통해 공개된 김대호 씨의 집은요. 지붕 쪽에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김대호 씨 이름을 딴 호장마차가 있기도 했고요. 마당에 미니 풀장을 만들기도 해서 관심을 얻었죠. 네, 그 집이 워낙 독특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왕산 등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집 앞 산책로 오가는 걸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 집 구조도 독특하고 이래서 딱 집이 특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독특하다는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금도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면 지나가는 분들이 또 다 인사를 하시니까 인사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은데 이렇게 주말에 좀 쉬려고 집에 있으면 바깥에서 여기야 여기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집에 있는 거 들킬까 봐 내 휴대전화로 내가 보고 싶은 영상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한번 술 먹고 가방을 술집에 두고 왔는데 가방이 다음날 보니까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이건 집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방송 공개로 인해서 집 주소가 노출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그 바로 옆에 집을 또 샀어요? 그렇죠. 이 바로 옆집을 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김대호 씨의 첫 집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또 굉장히 개구장이처럼 그 바로 옆집을 매매를 한 거예요. 어린 시절 자신의 로망을 실현시킬 남자들의 모든 로망이 다 담겨 있는 집이다라고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요. 왜냐? 술을 마실 수 있는 개인 공간부터 만화방, 식물을 키우는 공간과 또 자연을 풍경 삼아서 반신욕을 할 수 있는 욕실의 사우나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아나운서 퇴사 이후에 어마어마한 계약금 그리고 출연료 인상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잖아요. 김대호 씨가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떻게 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혹시 모를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또 불편함을 호소한 김대호 씨와는 조금 더 차원을 넘어서요. 굉장히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아예 집을 떠나버린 스타도 있거든요. 연예계에 스타 중에 스타 하면 떠오르는 분. 바로 이효리 씨입니다. 뭐 이효리 씨 하면 뭐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이끄는 말 그대로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Hey, you go girl. that girl. 정말 그 자체인 핫걸 이효리 씨는요. 국내 신문 1면에 가장 많이 등장한 그런 스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또 기네스북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중에 한 명인데요. 휴대폰 광고 모델로 있던 그 4년 동안 매출이 무려 300%나 상승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효리 씨가 입은 저 카고 바지 그리고 크롭톱, 립스틱 거의 뭐 완판 행렬을 했고요. 거기다가요 광고를 했던 그 망고 주스 있잖아요. 당시 음료 역사상 최단기 최다 판매를 기록했을 정도로요. 정말 입고 먹고 그 모든 걸 다 유행시킨 아주 유일무이한 스타입니다. 이효리 씨가 유행시킨 게 이런 제품만이 아니고요. 심지어 삶의 라이프, 생활 방식도 어떻게 보면 유행시켰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제주살인데 2013년에 제주도에서 이 가수 이상순 씨랑 스몰 웨딩 올린 다음에 바로 결혼식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았죠. 여기가 에어롭 속일리였는데 김치, 담그고 산책하는 모습 공개하면서 속일댁 이런 친근한 별명도 얻고 그러면서 전 국민적으로 나도 제주살이 해볼 테야. 혹자는 집을 사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때 한 달 살이, 6개월 살이, 1년 사이 많이 유행했었죠.
네. 이효리 씨도 이렇게 방송에서 집을 적극적으로 공개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효리 씨는요, 제주살이 이후에 자신의 사생활 노출을 거의 하지 않다가 2017년 그리고 18년도에 걸쳐서 효리네 민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시청자와 직접 만나는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실제로 신청자들이 민박을 하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즌 1 때는요, 한 달에 약 2만 건의 신청글이 올라왔고요. 시즌 2는 3일 만에 12만 건의 신청건을 돌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내가 제주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 전 국민이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집 주소 그리고 이 정확한 위치까지 아주 특정이 돼서 온라인에 떠돌게 됐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생활 침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먼 발치에서 이효리 어떻게 사나 이렇게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불쑥 찾아와서 시간에 상관하지 않고 배를 누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예 여기 정원이 있으니까 정원에서 사진 찍고 가자라면서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예 속일리 사무소에다가 저기 나 방송 봤는데 그 이효리 씨 집 주소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이 전화가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또 이효리 씨 집을 물어보면요, 택시기사 분들이 그거 알지, 우린 다 알지라고 하면서 또 집 앞까지 모셔다 주는 분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오니까 차라리 이 대문 옆에다가 그 음료 캔 같은 거를 좀 자판기를 좀 파는 게 어떠냐라고 실제로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몇 가지 이런 일들만 들어봐도 일상생활이 내 집에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겠는데요? 이효리 씨가 남편의 경험담을 전했는데 이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봤더니 집 앞에 관광버스가 와 있고요.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서로의 허리를 잡고 기차놀이 있죠. 그걸 우리 집 앞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뭐 집 앞에 와서 대문안을 쳐다보기도 하고 집 외출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 차 안도 쳐다보고 그걸 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친구라도 와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나도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까지 있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 현재 이효리 씨 부부는 제주도를 떠났죠? 네, 지난해 제주도를 떠나서 뭐 이것만의 이유는 아니지만 서울 평창동에 또 60억 원의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참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효리 씨가 살 때 당시에 이 제주관광협회가 좀 수치를 해봤더니 1,358만 명, 그리고 요때 당시에 5,419억의 매출, 막 이런 것들이 늘었다. 그런데 그래서 제주도는 이효리가 다녀간 것과 다녀가지 않은 곳으로 나뉜다 할 만큼 이효리 씨 제주도 관광에 대한 어떤 파급력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이제는 또 다시 평창되긴 했네요. 네. 아니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제주를 떠나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이 부분도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당한 게 아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내 호기심을 충족하기 때문에 스타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이 무서운 일은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주거지에 이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는 무단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돼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연예계 이슈는요? 네, 다음 연예계 이슈는요. 정말 최근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병을 고백한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바로 최근에 우울증을 극복하는 중인 스타들의 이야기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꽤 흔한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스타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죠? 먼저 최근에 깊은 우울증을 고백한 스타는 개그우먼 이성미 씨예요. 바로 데뷔 46년이나 됐는데 본인이 직접 개인 채널에서 토로한 영상이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내가 왜 우울증이라고 지금 느끼냐면 삶에 재미가 없어. 방송 보는 분들이 제가 저런다고 할 것 같은데 빨리 죽고 싶어. 삶에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선 굉장히 허해. 그리고 라디오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은 거야. 내가 노인으로 들어갔네? 나 노인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훅 내가 떨어지더라고. 이성미 씨가 1959년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난해, 바로 얼마 전 지나간 그 크리스마스에 만 65세가 된 거고, 요때 교통카드가 나온 거죠. 이 교통카드 받으면서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러면서 사실 또 우울감이 깊어지기도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성미 씨는 언제부터 우울증을 겪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이성미 씨가 잘 사는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이 초등학교 때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아빠 사업까지 망하면서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더부살이를 하는 상황이 됐대요. 이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상에 그 어린이가 이 약을 수면제 같은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삶을 포기했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걸 그래도 다행히 발견하고 병원으로 업고 뛰면서 제발 사람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그 아빠의 사랑 덕에 그래도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에 나는 사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 이런 깊은 속내를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우울증이 좀 나아졌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성미 씨가 1980년대 후반에 이 30살 무렵 이 가수 김학래 씨와의 사이에서 이 첫 번째 아이를 출산을 했고 홀로 키우게 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취재차 만난 기자와 93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아들 하나, 딸 둘, 이 세 아이의 엄마로서 책임감 있게 일가 가정을 꾸리게 됐죠. 그런데 2000년 부친상 후에 이 앞으로 어떻게 남을 웃기지? 방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울증이 굉장히 깊어졌다라고 합니다. 2002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유학길에 캐나다 유학길에 오르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7년간의 해외 생활 끝에 2009년 뭔가 마음을 회복하고 연예계로 돌아온 이성미 씨, 2013년에 방송 중에 우연히 유방암을 발견했는데 무려 12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나 이제 세상을 뜨는 건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완전히 나아진 상황이 아니었었던 거죠. 게다가 당시 이성미 씨를 위로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격려를 했었던 분이 바로 대장암 투병 중이었던 고 김자옥 씨였습니다. 김자옥 씨의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 비보를 들은 후에 이성미 씨가 너무 사실은 힘들었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죠. 이런 이성미 씨한테 힘이 돼준 건 역시 가족이었나요? 그렇죠. 남편이었고 또 세 자녀였습니다. 그 캐나다 유학 생활 시절에 아이들의 새 아이의 하교길을 기다리기가 그렇게 기뻤다고 해요. 또 이 자녀들이 엄마 이성미에 대한 아주 또 사랑도 지극하더라고요.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버킷리스트? 난 있지. 나는 언니도 마찬가지일걸. 우리가 암이 걸리고 나면 나 죽고 나면 뭘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정한 게 나 죽으면 추리닝 입혀다오. 내가 워낙 운동을 안 해서. 그리고 너무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너무 울면 내가 못 갈 것 같으다. 뭐 이런 거. 왜 애를 울려? 엄마가 제 친구들 부모님보다 확실히 나이가 많아서 진짜 가끔 엄마가 일찍 죽을까 봐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애들이 했었고 그런 거 두려워.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울음이 터졌어요. 그래. 엄마는 80까지만 살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앞으로 14년밖에 안 남았고 나 그렇게 되면 34살인데 엄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의 사랑으로 우울증을 극복하는 사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이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이랬답니다. 네, 맞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 우울증을 또 고백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우울증, 이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바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인 여에스더 씨입니다. 여에스더 씨는 언제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죠? 또 이것도 오래됐더라고요. 여에스더 씨 말이 여에스더
에스더 씨 말이 밝은 건 내 성격이 우울증은 내 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30년도 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언론사 사주 집안의 딸로 막 집도 막 800평 규모의 집사 있고 기사 있고 보모 있고 친모 있고 이렇게 부유하긴 했지만 유교적인 교육으로 어렸을 때 집에서 서예 딱 써야 되고 학교 갔다 오면 집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본인이 조금 우울감이 시작이 됐고 특히나 2019년에 그 동생이 16년입니다. 16년에 사실 이제 동생분이 치사율 80%에 이르는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시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유교적인 집안에서 굉장히 둘이 맨날 붙어 다녔던 요 동생이 떠나면서 나의 우울이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스더 씨는 그래서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약을 먹고 어떤 치료를 받아도 30에서 40% 정도는 치료가 안 된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또 우울증 환자들이 받는 정기 경련 치료만 28회 이상을 받았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치료로 일부 기억을 잃는 부작용까지 나타났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에스더 씨가 좀 충동적인 생각이 갑자기 날 때면 이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또 우리나라에 잘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전화를 해서 상담사와 깊이 이 속 이야기를 나누고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면서 격려와 응원을 같은 병을 이제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우울증 극복에 있어서 정면 돌파를 선언한 그런 스타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울증 극복에 나선 세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장구의 신 박서진 씨인데요. 박서진 씨는요, 지난해 자신의 군 면제 의문을 품은 분들한테 깊은 우울증 증세를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남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과거인데요. 중증 우울증을 앓았던 그런 과거의 모습, 그리고 꾸준히 약을 먹고 있는 현재의 모습까지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서진 씨가 그러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는데. 네, 10대 때부터 있었고 특히 19살 때부터는 3평, 5평 남짓 한 방에 혼자 살았고 요 우울증 증세로 근면제 받았던 거고요. 이게 가수가 되고 나서도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약도 잘 먹고 해도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서 어떤 때는 내가 무대를 했는데 그 무대가 기억이 나지 않을 그런 상황도 있고요. 사실 악플이 너무 아프다 그래요. 어떤 분이 넌 왜 이렇게 못생기고 노래도 못하고 어쩌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다 좋은 걸 많이 달아주셔도 자기 우울증 때문인지 악플 하나가 있어도 그거에 상처가 크다 이렇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박서진 씨 옆에서 힘이 많이 되셨던 존재 누구였을까요? 네, 역시 늘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의 이 존재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박서진 씨한테는 이 조금 알려진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습니다. 작은 형이요, 만성 신부전증으로 23살에 세상을 떠났고요. 이어서 간암 투병 중이던 큰형 역시 이 작은 형의 49제 기간 중에 이 이식 부작용으로 27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게다가 박서진 씨의 어머니 역시 자궁 경부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봤는데 일단 부모님이 아들 사랑이 대단해요. 그리고 아들 역시 박서진 씨 역시 부모님 사랑이 대단해서 건어물 이 가게를 차려드리고 싶어요 했는데 그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아니 주변에 우울증이 있고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좀 위로를 해드려야 되죠? 일단 에스더 씨가 본인의 이 경험담을 얘기를 했는데요. 주위의 배려 자체가 큰 힘이 된다라고 하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을 알려줬습니다. 힘내. 야, 너 다 가졌는데 뭐 이런 일로 아파해. 너 괜찮아질 거야.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무심하게 들린다고 해요. 따뜻한 무관심 역시 어쩔 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조용한 배려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연예계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아직까지 쌀쌀함은 여전하지만 어제보다는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4도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6.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은 종일 맑을 것으로 보여서요. 다시 따뜻한 봄 날씨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한낮에 14도에 그쳤던 서울의 기온은 오늘은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따뜻함이 체감되겠습니다. 기온폭이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국의 바람은 여전합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에는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특히 제주를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름 없이 화창한 하늘 드러나겠고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기는 하지만 보통 수준으로 무난한 공기질이 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이 22도, 전주 25도, 대구 26도로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한순간에 날씨가 따뜻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도 잠시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하늘이 흐립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에는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좀 전에 날씨 예보 보니까 바람이 제법구나 봐요. 우리 기상캐스터 이 머리가 계속 이렇게 날리네. 바람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분다고 합니다. 이 기상청 확인하시고요. 그래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훌쩍 올라서 뭐 20도, 22도, 많게는 24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봄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